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JB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탄핵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세 번째 탄핵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 이 탄핵 제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독일로 갑니다. 성탄절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치는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유럽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텐탁,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취재에 나선 김영미 대표를 대신해서 오늘도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경향신문의 김서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제부 기자신데요.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 본상도 수상하셨고, 이용주 캐스터는 상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개근상도 안 타보셨습니까? 네.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엠네스티는요. 네. 정말 착한 보도해야 이거 주는 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아유, 대단한 상인데 이거. 송현석 기자는 혹시 상 타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네. 개근상은요? 저 개근상만 있습니다. 아유, 개근상이라도 네. 있네요. 전 개근상 탔어요. 진짜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탔고 저만 중학교 개근상. 졸업할 때도 탔고. 아, 진짜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 튀르키예 지진 작년에 발생했었죠. 그 현장 취재도 하셨고 와. 동남아 특파원도 역임하셨고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십니다. 오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탄핵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벌써 세 번째 탄핵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어찌 본다면 약간은 좀 익숙한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일단 그래도 한번 복귀를 해볼까요? 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제가 잠시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3명이 자신의 임기 도중에 국회의에서 멈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입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5월 14일 날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이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했고요. 이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204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자, 그런데 우리 김서영 기자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에도 탄핵 제도가 있습니까? 네, 탄핵은 이제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어서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부통령, 판사 같은 사람들이 위헌이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파면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탄핵 제도 자체는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1376년에 그 처음 탄핵 판결이 나온 이후 1800년까지 탄핵 소추 70여 건이 이뤄졌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 제도가 좀 바뀌고 내각 불신임권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서 탄핵 제도는 사문화됐는데요. 이러한 전통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전해지고,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로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 약 94%가 헌법에 탄핵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으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탄핵 시도 사례를 보면 전 세계에서 지난 3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시도가 됐는데 대부분 상원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실제로 탄핵된 사례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적도 한 번도 없고 미국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대통령은 3명이지만 최종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웬만한 국가에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이란 결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각제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별로 성립이 안 돼요. 내각 불신임으로 가버리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탄핵제도라는 건 보통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서 인용할지 기각을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총 2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고 예. 탄핵 심판은 사법부가 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핵 사유는 굉장히 비교적 좀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과정으로 두고 예. 탄핵 심판에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추가한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은 조금 다르죠. 탄핵 소추와 심판의 권한이 모두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하원의 권한이고 심판은 상원의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예. 미국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사법부도 물론 강력한 힘이 있긴 하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보통 법제사법위원회, 이것도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죠. 그렇죠. 여기서 조사를 하고 법사위가 이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해서 의결을 하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반역, 뇌물수수, 그리고 기타 중범죄 또는 경범죄인데 미국 헌법은 이 중범죄 또는 경범죄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총 4명의 대통령에 대한 5번의 탄핵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적이 없어요.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랬죠. 그리고 남북 전쟁 직후에 이제 정치 혼란기였던 1868년에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심판대에 올랐다가 상원에서 한 표가 모자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이제 상원에서 인용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아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랑 좀 제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에서는 직무 수행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프랑스도 미국처럼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 최종 결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 절차가 완전히 좀 미국하고 다른 국가가 브라질이거든요. 예. 여기는 법적 탄핵은 법원이 하고 정치적 탄핵은 의회가 하는 뭐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섞어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탄핵 소추권은 하원이 갖고 탄핵 심판 권한은 사안에 따라서 상원과 법원이 나눠서 갖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탄핵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누가 심판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백하게 형사법을 위반했다. 그건 사법기관이 최종 심판을 하는 거고요. 근데 형사법 위반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법률, 정치적인 해석이 존재할 만한 그런 범죄다. 예를 들어서 월권이라든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든지 네네네. 뭐 국가 예산을 흥청망청 썼다든지 이런 사유는 또 상원에서 정치적인 탄핵을 진행합니다. 좀 다르네요 나라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지지율이 낮아서 좀 뭐 탄핵이 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게 이렇게 프랑스에서 탄핵 제도가 어렵기 때문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크롱은 지지율 25%는 나오더라고요. 네. 25% 나오는데 이제 곧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죠.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안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 여쭤볼게요. 네. 네. 오히려 남미가 탄핵 제도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또 된다면서요. 남미는 지금 완전 삼바 지금 느낌인데요. 예. 사실은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제의 남미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탄핵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1992년에 페르난도 콜로르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상원의 탄핵 심판대에 올라갔는데 네. 이게 탄핵이 표결이 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2016년에는 이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가 이 국가 재정
분식회계 혐의로 이 탄핵이 됐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사례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이 콜로라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여론이나 법학자들 모두 다 이게 탄핵 사유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쥐우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절차가 시작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게 탄핵이 될 거다, 이게 인용이 될 거다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보는 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브라질이 크게 정치적 탄핵과 법적 탄핵을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우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치적 탄핵으로 간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완전히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거를 해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웃긴 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연방 하원에다가 이 탄핵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대통령 탄핵을. 아 누구나? 누구나. 국민도? 네. 그래가지고 뭐 집에 가는 길에 저도 뭐 탄핵 이렇게 신청서 내고 집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약간 분위기라서. 소환소리 분위기네요. 네, 그래서 황당하기도 한데요. 네,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브라질은 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탄핵 당하느니 그냥 내 발로 그만두겠다. 네, 하야하겠다. 그나마 그게 명예로운 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나마. 그나마. 네. 그나마. 근데 끝까지 버틴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인데 어쩌면 페루 네. 탄핵 위기에 처하니까 이걸 모면하려고 의회 해산을 하겠다 오히려 역풍 맞은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2022년 12월의 이야기인데요. 예. 그 페드로 카스티오 당시 페루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에 퇴출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 페루에서는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해임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체적으로도. 네, 네. 당시 그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그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로 당선된 것과 상반되게 집권 이후에 측근 비리와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페루 의회가 카스티오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2021년 12월부터 탄핵을 시도를 했고 세 번째 시도 만에 탄핵이 성공했습니다. 카스티오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안 통과를 막으려고 머리를 썼던 게 오히려 자책골이 된 사례인데요. 그 당시 페루 의회는 여당 50석, 야당 80석으로 여소야대이긴 했지만 예.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87표가 필요해서 그 여당의 이탈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이 앞서 두 차례 탄핵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여당이 동참하지 않아서 두 번 다 실패했고 사람들의 예상은 당연히 세 번째 시도에서도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다. 이게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앞둔 당일에 그 카스티오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 TV 연설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카스티오 대통령은 비상정부를 수립하겠다 하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새로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이러니까 야당은 반헌법적 쿠데타다, 친일 쿠데타다라면서 반발을 했고 현직 장관들도 한 8, 9명 정도가 줄줄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장관들도 사퇴했습니까? 네. 명예롭지 예. 않은 정부에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장관들도 사퇴를 해버렸어요. 지금 페루 얘기하는 거 맞죠? 오늘 계속 지금 조금, 네. 기시감이 드는데요. 지금 잠깐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계속. 너무 아는 내용인데 네, 제가. 너무 아는 내용인데. 너무 익숙하죠. 그리고 이제 좀 군대와 경찰도 대통령 지지를 철회를 하면서 그 대통령이 이제 버틸 구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탄핵안 표결에 여당 의원들도 한 21표 정도가 이탈표가 나와서 카스티오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이후에 가족들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페루 검찰이 반란 그리고 직권남용 같은 혐의로 카스티오에게 징역 34년을 구형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현재 지금도 네.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저희가 좀 살펴봤지만 탄핵 제도가 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떤 정치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처럼 사법부인 법원을 이제 탄핵 심판 기관으로 두고 있는 이제 나라들의 이유는 탄핵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부분이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분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탄핵 절차가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의 과정이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의회에서 탄핵을 처리하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탄핵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다라고 보는 의식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수장으로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든지 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든 규범적으로 심판을 받든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나라가 헌법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도를 보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제도들은 뭐 각각의 약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모호한 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탄핵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금 굉장히 보완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봤을 때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서 직무 정지가 됐을 때 지금 현재도 권한대행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이제 헌법을 수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우리가 탄핵 제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명리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도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마무시한 어떤 용어처럼 이제 비춰지지만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어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어떤 무슨 이제 모임에 있고 모임에서 회장을 뽑아서 운영을 맡겼는데 뭘 잘못한다면 너 내려와. 네. 회원으로서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한테 권한 준다고 지금 권한 잘못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그만해. 이거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조기 축구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 자주 있습니까? 아, 자주 있습니다. 아, 주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그 회식 자리를 잘못 잡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건 좀 너무 심하다. 회비 횡령 이런 건 그럼 가능하지. 횡령은 그 정도는 해야지. 횡령까지는 안 가고요. 예. 우리 짜장면 먹고 싶은데 네. 자꾸 뭐 자기가 아는 뭐 이런 아. 분식집 데려간다 이러면은 어. 탄핵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뜻만 주장한다. 네,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정치적 탄핵이고. 아, 정치적 탄핵이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회비 횡령 이제 사법적 탄핵까지 그렇죠. 가는 거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찌 본다면 탄핵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책임을 묻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간씩 이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게 시동이 이제 거기서부터 그렇죠. 걸리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냐.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결정을 내리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치적 탄핵으로 가다 보니까 남용이 되면은 그렇죠. 국정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국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취지를?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 들어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몇 명 되지 않는데 지금 벌써 3명이나 탄핵 소추안에 올랐다. 이건 너무 잦은 탄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나라마다 사실 의회가 전부 이 탄핵 절차를 맞느냐 아니면은 뭐 의회와 사법부가 같이 맞느냐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46명 이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니까 46명의 대통령 중에서 단 한 명도 탄핵이 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사실 이런 과정의 차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치적 탄핵만 가지고 다르냐? 아니면은 이 정치적 탄핵과 그 사법적 탄핵을 모두 다르냐 이런 과정의 차이에 따라서 좀 네. 달라지는 거지 단순히 숫자로 우리는 단 몇 명 중에 3명 여기는 46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제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 그것도 중대한 위반 행위일 때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정말 중대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위법적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럼 그냥 놔둬야 되냐라고 하는 반문을 해보면 그 이제 사실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소소한 것까지 책임과 묻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중대한 위반 행위로 좀 한 거니까. 네. 어찌 보면 헌법 조문에 있는 부분에서는 합리성을 띠고 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같은 경우. 맞습니다. 정치적인 심판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요. 네, 효율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하루라도 좀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국민적인 어떤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 점 강조하면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이용주 뉴스캐스터, 김서영 경향신문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독일로 가겠습니다.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현서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독일 작센아란트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제 차량 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일에 발생했고요. 5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는데 중상자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그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의사로 알려져 있고요. 반이슬람 성향의 극우주의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독일 난민 정책이 독일을 이슬람화한다 이런 주장을 펼쳐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슬람 국가 출신이 반이슬람 성향을 보이는 극우주의자로서 범행을 저질렀다. 예. 이게 굉장히 생경합니다. 뭔가 계속 지금 그 찬물과 더운 물이 계속 한 컵에 담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인은 이슬람 국가 출신인데 반이슬람 성향을 보이고 본인이 이민자 출신인데 이민자를 포용해온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인물로서 이번에 이런 테러에 비슷한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현수 기자가 특징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게 바로 범행 동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야기가? 용의자의 이런 특징이나 이력이 기존에 우리가 아는 테러범들이랑 너무도 달라서 예. 왜 공격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밝혀내는데 독일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용의자의 몇 가지 특이 사항을 근거로 해서 추정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압돌모센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의 신정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슬람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조력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점을 일단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이 이슬람화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SNS에 빈번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서구가 유럽의 좌파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인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럽을 이슬람화하려는 의도였다라는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독일의 법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돕는 그런 난민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독일 정부가 난민으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비춰볼 때 독일의 난민 정책 그리고 이슬람 포용 정책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마약을 복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등장한 테러범들은 유럽의 이슬람 탄압에 분노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 용의자는 이슬람 포용에 분노했다는 점이 너무 특이해서 그 영국에 계시는 한 테러 전문가도 내가 이 일을 25년 동안 했지만 이렇게 사우디 출신 의사이고 청년도 아니고 극우에 동조하는 난민이 공격을 저질렀다라는 거는 너무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독일 당국은 그래서 이 사람을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지도 않았고 이거를 테러라고 부를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미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가 궁금해서 백악관 성명을 찾아봤더니 테러가 아니라 어택 공격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동기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사건을 규정하는 용어 자체도 좀 확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테러냐 어택이냐 이제 가는 것은 이제 정책 동기나 이념적 동기가 네, 여기에 그렇죠. 스며 있느냐 안 스며 있느냐 네. 이걸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출신이 반이슬람주의다. 그다음에 이민자 출신인데 반이민 정책을 지지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출신이라고 하는 게 강조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의식을 규정하는 게 그것이 꼭 출신만이겠느냐. 어찌 본다면 문화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의식을 틀주는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출신은 꼭 이래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 좀 선입견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 그러한 선입견이 먹혀 들어갔던 거는 최근에 이런 테러 용의자들의 프로필이나 배경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한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압도적- 확률적으로는. 그렇죠. 확률적으로 압도적이었던 거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슬람주의자,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슬람만 믿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이민자가 나는 이민자로서 박해받고 있어라고 모든 이민자가 느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의 그 모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우디 출신의 정신과 의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고위층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네, 좋은 하죠. 교육을 받은 사람일 네. 거라면 근데 이제 독일로 넘어왔는데 넘어온 이유가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이슬람이랑 안 맞아서 넘어온 거고 그리고 또 독일에 와서 이슬람처럼 살지 않고 그냥 독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독일에서 난민을 이제 100만 명 이상 받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받은 난민입니다. 뭐 다른 뭐 옆에 있는 나라 뭐 이탈리아나 터키 이런 데도 기껏 많이 받아봤자 10만 명인데 독일은 100만 명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요즘에 그 올라오는 영상들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독일에 진짜로 그 히잡 쓰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길에서 그 기도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 용의자가 보기에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 독일까지 와서 독일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왜 여기서 난민 받아서 왜 내가 싫어하는 걸 여기까지 끌고 왔나 이런 좀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수사를 통해서 범행 동기는 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크리스마켓에서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 겨울에 예. 작은 노상들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테러를 준비한다면 좀 아주 좋은 타겟이 될 것 같은데요. 밀집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2016년에는요. 베를린의 한 교회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서 트럭을 몰고 어떤 사람이 돌진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명이 사망을 하고요. 4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 당시에 테러범은 아니스 암리라는 이름의 튀니지 출신 24살 청년이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방화, 테러 모의 같은 혐의로 난민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처음에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추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모국인 이 튀니지로 가려고 했는데 튀니지에서도 또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독일로 잠입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그 당시에 이슬람 국가 IS가 있었잖아요. 그 IS랑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테러를 좀 모의를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또 2년 후에는요. 프랑스 동부의 스트라부스 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5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을 입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이 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장에 대해서 뭐 더 큰 경계가 필요하다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서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더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또 극우들이 뭐 뭔가 그 또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아랍인들을 보복살이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용의자는 그러니까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 AfD에 동조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극우 인사들이 이 사건 직후부터 이 용의자를 소위 손절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슬람을 위해 저질렀든 이슬람이 싫어서 저질렀든 간에 어쨌든 중동 출신의 이민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어느 당이 받아들였냐? 좌파가 받아들였다. 이런 것이 바로 극우 세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차량 돌진 사고가 일어났던 그 마그데부르크 현장 인근에서 바로 다음 날부터 극우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서 난민 추방이라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고요. 독일 좌파당의 경우에는 지역 사무실이 네오나치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랍인이 눈에 띄면 살해하겠다는 위협도 나왔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런 이주자 출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적으로 불거질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독일이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극우 세력이 이참에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는 각자 자기 주장을 극대화해서 세력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민자 정책이나 난민의 범죄 문제 같은 것들이 다시 좀 뜨거운 주제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인데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독일이란 나라가 사실 이민자 정책에 여러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한국 광부나 간호사도 이런 이제 그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독일에 많이 갔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독일이 뭐 다문화, 뭐 다민족, 다인종 뭐 이런 정책으로 변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수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갔던 광부나 간호사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근데 독일 정치나 사회에는 흡수되지 못하는 그런 계층으로 사실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이걸 좀 뒤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중국적도 허용을 해주고 독일 국민이나 이민자가 동등하게 사회문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포용 정책을 펼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들처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범죄가 증가한다거나 불법 이민자가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극우로 기울어지는 사회 분위기가 짙어질수록 아무래도 이민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고스란히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특히 옛날 동독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그렇죠. 반이민 정서가 강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환멸도 크고 유권자들이 고물가나 경기 침체나 뭐 에너지병의 급등 이런 것들은 사실 전쟁의 영향도 크지만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을 품고 극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잊을만 하면 테러나 또 전쟁에 관여됐다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을 위한 당에서는 그 반이슬람이 곧 반이민자다 이런 공식으로 지금 계속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슐츠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연립 정부를 함께 이끌었던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하고 계속 갈등을 겪다가 3년 만에 이게 연립 정부가 깨졌고요. 그랬다면서요. 결국은 연방의회에서 이번 달 16일에 불신임이 되면서 조기 총선까지 치르게 됐는데 아마 이 크리스마스 시장 사건 역시 이제 슐츠 총리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극우 정당이죠. 독일 대한당인가? 네. 약진하면 어떻게 또? 근데 용의자가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용의자는 분명히 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극우 정당은 용의자를 손절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이민자들과 이제 정당 사이에 어떤 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갈등을 빚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들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독일이 완전히 쪼개지고 있다라는 기사들 위기의 독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일 총선 좀 진짜 좀 되게 상황이 심각한데 시리아 전쟁이 끝났어요.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끝났습니다. 네. 근데 독일의 이민자들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시리아 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끝났으니까 거기 이제 100만 명의 시리아 그 이민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 끝났으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독일의 이제 많은 이제 지지자들이 극우 지지자들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여기 그 당 대표가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돌아가라. 여빌 테니까 가라. 가라 다시 돌아가라. 너 전쟁 끝났으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전쟁이 13년, 내전이 13년이고 이제 이민을 받아들인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아기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럼 아기들은 사실상 독일 애들이에요. 독일 국적을 다 취득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중동 아랍 말을 전혀 못한대요. 그냥 독일 말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급여를 보면요, 지금 시리아의 그 평균 급여가 한 달에 뭐 많이 벌면은 10만 원 정도 버는다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평균 연봉이 이제 직장을 가진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을 막 7천만 원, 8천만 원 받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가서 뭐 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들을 이민자들을 돌아가라라는 쪽에 지금 여론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총선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민자 문제가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건 거의 불을 보듯 뻔하다. 네. 일단 중간 정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으로 가볼까요?
뉴욕에서도 이민자로 인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날요. 예.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에 의한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오호.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뉴욕 지하철에서 이 잠이 들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옷에 라이터를 사용해서 불을 붙이게 해서 이 숨지게 한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한테 이 방화 및 살인 혐의를 일단 적용을 했고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숨졌고요. 이 영상이 뭐 그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좀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또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트럼프는 또 반이민이잖아요. 네, 뭐 반이민의 그냥 선구주자죠. 예. 그래가지고 더 그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다시 집권을 해가지고 뭐 이래서 추방이나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면 조금 전에 독일 얘기했잖아요. 네네. 돌아가라고 니네 네. 나라로. 다시 불 붙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반이민 정책을 더 노골화하고 네. 트럼프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또 유럽으로 번지고 이런 그렇죠.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유럽은 난민 수가 2015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고 네. 그러면 국가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 이민자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유럽 각국이 지금 문을 조금 걸어 잠그려는 추세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독일은 모든 국경에서 검문을 확대하고 있고 뭐 슬로베니아나 헝가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서류가 부실한 이주민들을 막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절차를 도입을 했고요. 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 해상에서 체포된 이주민들을 위한 수용소를 따로 이제 알바니아에 설치하겠다고 밝혀서 인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난민 하청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의 반이민 정책은 아마 트럼프 2기 들어서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 이민자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유럽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난민들이 이제 경제가 불안해지면 국민들도 미국의 국민들도 생각이 얼어질 수밖에 없는데 난민들은 끝도 없이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먹고 사니즘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민자나 뭐 외국인 혐오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 극우 정당한테 표를 주는 젊은 유권자들이 실제로 이민자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이런 현실에서 생계를 보장하려고 그렇죠. 극우 정당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판을 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전부 극우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극우 정당을 뽑은 모든 사람들이 반이슬람주의자는 아니다라는 뜻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자국민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자를 잘 단속하면, 그러니까 반이민법을 막 활용을 하면 극우로 넘어갔던 유권자들이 좌파나 온건파로 넘어올까요?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유럽 국가도 이민자 하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유기적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민자들을 더 단속하게 되면 더 이걸 조여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중도 우파나 온건파한테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극우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고 이번에 아이템 준비하면서 사실 이민 관련 정책 그 논문을 조금 보다가 네, 이민자 수가 많을 때 필연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논문을 봤어요. 저 준비성. 네. 이게 뭐 하나의 가정을 물론 논문이라는 게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민자 수가 많아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게 아니고 극우 정당이 반이민 정서를 결집시킬 때 반이민 정서가 발전한다. 문제는 항상 정치권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어떤 선동 그리고 현실을 조금 구분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뒷받침되고 나면 극우 정당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이런 선동으로서만은 세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나은 정책을 이제 찾으려고 도모를 할 거고요. 그럼 트럼프처럼 이민자를 막 무조건 쫓아내야 된다고 정책에 환호하는 사람들 말고 이민자가 우리와 함께 해야 유익하다.
라는 세력들의 집회도 우리 같은 기자들이 좀 기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2006년, 2018년 이런 정도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민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이득을 주었는지를 강조하는 집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걸 기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쓸 수가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금 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그렇죠. 희망합니다. 송현석 기자가 지금 어찌 보면 다 종합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반이민 정서의 바탕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거. 하나는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기껏 일해가지고 세금 냈는데 왜 이민자들을 먹여 살려주느냐. 우리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이 정서잖아요. 결국은. 네. 여기는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바탕에서 하나의 어떤 불만 정서가 이제 반민임 정서로 이제 전화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잠복해 있는데 이게 어떤 행동이나 적대적 행동으로 촉발되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이 불을 지르는 거죠. 네. 정치 구화하면서. 그러니까 촉발시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정치권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또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치권을 제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여야 되느냐? 언론이어야 된다. 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 저 정리 잘했죠. 네. 맞습니다. 정리라도 잘해야지. 근데 제가 트럼프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트럼프는 이번에 그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냥 이민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불법 이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은 그 실제로 뭐 멕시코에서 담 넘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수용해서 온다라든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히스패닉 쪽 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또 이민자거든요. 그래서 갈라치기 한 거예요. 불법 이민자가 넘어오면 그 불법 이민자들이 백인 사는 동네 가서 살 것 같아? 아니야. 이민자 니네 옆 동네 가서 살 거야. 그리고 네가 있는 그 직업을 걔네가 가질 건데 너 그걸로 괜찮아할 거야. 이민자들. 그러니까 리걸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온 이민자들은 그걸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자들끼리 그러니까 붙여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완전 갈라치기 네. 한 쉽게 하면 이제 거예요.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네. 을끼리의 싸움을 조장을 맞아요.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역시 정치의 이제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사 열심히 쓰셔야겠네, 두 분은. 열심히 써야죠. 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만 없으시죠? 네. 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